네, 오늘은 용돈, 그리고 주식,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성인이 된 자녀한테 매달 이체해주는 용돈,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용돈, 증여인가요? 용돈은 증여입니다. 돈을 주는 이 자체는요, 증여세법상 증여가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상속증여세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맞지만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증여는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과세되는 증여라는 겁니다. 몇 개를 열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우리가 용돈을 왜 주죠? 생활비로 쓰라고. 그리고 교육비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거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를 다룰 때는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지만 이렇게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다룰 때는 이 피부양자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생활비랑 교육비라면 이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다 되는 건가요? 얼마까지 될까요? 1억, 10억? 사실 생활비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죠. 사실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교육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할 때요. 자녀 결혼합니다. 내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때 주택이랑 차량은 생활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호화 사치용품도 안 된답니다. 이 호화 사치용품이 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만 적혀 있고 물어봐도 호화 사치용품이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교육비와 생활비가 한도는 없지만 그 비과세되는 교육비랑 생활비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천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위해서 내가 받아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내 생활비니까.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생활비를 받아서 아주 살뜰히 모았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50만 원은 모았어요. 이 친구는. 이 50만원 모은 걸 뭐 했을까요? 뭐 예금했을 수도 있고 주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은요, 정기 예금이나 적금, 이거 한도가 없어요. 50만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육아수당 나오잖아요. 그걸 저축해도 안 된다. 그건 증여다. 그리고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 보험료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잖아요. 이미 난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험금의 증여를 보면요, 증여되는 시기는 그 발생일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뭐 교육보험을 들었어요. 만기에 지급받아요. 언제 증여인가요? 만기에 지급받을 때 증여입니다. 이거 표를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속세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자를 지금 바꾼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육보험입니다. 만기에 받아갖고 이거를 납부했으면 교육비로 문제 없겠네요. 생활비로 썼어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이미 주식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증여라고 했잖아요. 비과세되지 않는 증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증여재산 공제라고 이건 비과세랑은 별도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주식을 사줬어요.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겠죠. 증여재산 공제 이하 금액이라면 어차피 증여세는 없을 테니까.
근데 뭐 그거보다는 증여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계좌이체하면서 신고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신고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어쨌든 증여재산 공제 금액 이하라면 다시 한번 한 걸 추천드리고, 성년인데 5천만 원이 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2천만 원이 미성년자인데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 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교육비를 사용하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5천만 원을 받았지만 5천만 원을 사용하면 비과세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손주한테 교육비를 내주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아니죠. 제가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아까 그 규정을 잘 보시면요, 이게 증여세 법에 나와 있는 거죠. 피부양자.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가 피부양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육비를 지출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두 가지겠죠. 일단 돈이 얼마 안 되거나 교육비가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거나 할아버지 자체가 상속세 조사 대상이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엄연히 능력이 있는데, 물론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면 이렇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굳이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이건 징여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자녀가. 이 장학금을 잘 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만큼은 자녀한테 교육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장학금 서류를 잘 모아가지고 그 국세청 조사관님한테 제출하면 요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국세청 조사관님도 사람인데 기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재산 공제랑은 다른 거예요. 비과세되는 건요, 아예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증여재산 공제라는 건 일단 증여인 겁니다. 비과세된 증여가 아니라 그냥 증여인 거예요. 그거에서 5천만 원까지 봐준다는 거, 그게 증여재산 공제잖아요.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이거 쓰고 교육비 공제, 생활비, 비과세 되는 거 별도라는 거죠. 각각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진짜 친척들이 설날 때, 명절 때마다 준 돈을 모아둔 거다, 그런 통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재산 공제 별도로 1,000만 원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갖고 와서. 근데 1,000만 원 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주고요, 1,000만 원 별도도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친척들이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내가 만약에 명절 때마다, 입금할 때마다 다 적어놔요. 거기다 관계, 누구, 그렇게 입증했다면, 그게 몇 년치가 모여있다면 아마 그건 입증 가능할 겁니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단지 명절 때마다 돈을 입금했어요. 근데 이게 친척들이 준 거래요. 그걸 별도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증여세 규정이에요. 아, 저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러면 과세당국, 국세청은 언제 궁금해할까요? 참고로 국세청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우리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금융실명법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정 상황에서 궁금할 때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 궁금해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상속.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계좌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언제 궁금해하죠? 어린 친구가 주택을 살 때. 또 언제 궁금할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원래 두 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이자가 많이 발생할 때. 나이가 어린데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이자가 많이 발생해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